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4기 신동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겐에 대해서 세션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션은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션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저번 세션에 비해서 내용이 추가되어서 저희 수료기수 분들께서도 듣는데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5기 분들께서도 이제 다음에 세션 발제를 하시게 될 텐데, 이 개는 앞으로는 좀 피해서 해야 하는 주제가 좋을 것만큼 어려운 내용이 추가가 돼서 고려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설하고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저희 오늘 세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우선 지난 세션과 지지난 세션에서 배웠던 생성 모델과 VA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를 하고 겐이라는 모델의 작동 방식과 한계,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겐의 대표적인 반영 모델인 사이클 겐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와 코드 리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모델링 때문에 바쁘셔서 집중해서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세션은 단독으로 들어도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판별 모델과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생성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 모델은 말 그대로 인풋 X에 적절한 라벨 Y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판별 모델의 성능은 이 라벨 Y를 잘 분류하는 결정 경계를 학습했냐로 갈리게 되며 X가 Y일 확률의 분포인 PY/X를 학습하는 모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판별 모델은 이제 정해진 클래스 내 결정 경계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판별을 하고 분류하기 위해 모든 X에 대한 클래스, 즉 라벨 디스트리뷰션을 필요로 합니다. 즉 그림에서와 같이 원숭이 사진이 있지만 이제 몽키라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도그나 캣과 같은 잘못된 라벨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고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유형의 데이터가 있는 때의 경우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데이터 X에 대한 확률 분포 PX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X의 분포에 근사한 P 세타 X를 구하는 것이 실제 목표이고, 본 판별 모델은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는 일종의 분류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 근사 분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생성형 모델의 분류도인데 저번에 보았다시피 생성 모델은 1차적으로 모델이 PX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서 직접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번에 그 제호형 세션에서 배웠던 픽셀 RNN이나 픽셀 CNN과 같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이 있고 근사 추정만 가능한 경우에는 VAE와 마코프 체인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션에서 배워볼 개는 PX를 계산할 수 없는 몰라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VAE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AE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며 트레이닝 과정에서 인코더에서는 실제 데이터 X를 잠재 변수 Z의 분포로 변환하여 QZ와 X라는 분포를 학습합니다. 디코더에서는 잠재 변수 Z를 다시 X로 복원하기 위해서 PX와 Z를 학습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디코더 파트에서 Z를 샘플링하고 샘플링한 Z를 다시 디코더에 입력한 다음에 PX와 Z로부터 X를 생성하고 그다음 이 X로부터 얻은 샘플이 생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식과 같이 KL 다이버전스 꼴로 나타낸 다음에 엘보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했던 거를 기억하실 것 같고 오늘도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수식이 있는 만큼 잘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겐의 아이디어는 KL 다이버전스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QX가 0보다 커야 사용이 가능하고 0으로는 결코 수렴하지 않으며 이 바 앞뒤를 바꾸면 성립이 되지 않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QX를 이루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분포를 구축해야 하지만 저희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PX를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걔는 likelihood free learning, 즉 의도로부터 자유로운 학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걔는 실제 데이터 분포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성된 데이터의 질을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기존 생성 모델 알고리즘이 우도를 최적화하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제 라이클리후드 프리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클리후드 프리 러닝의 가장 큰 특장점은 기존 데이터 분포를 몰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확률 분포 P와 Q의 라이클리후드와 유사도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분포를 아는 것이 필요했지만 걔네 경우에는 알 수 없는 두 분포에서 추출한 표본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알지 못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표본을 토대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판별 모델이 두 데이터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는 이제 크게 제너레이터와 어드벌서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생성 모델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어드벌서리와 경쟁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그럴듯한 데이터,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걔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드벌서리는 반대로 이제 인풋이 실제 데이터인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인지를 판별하는 판별 모델입니다. 밑에 나온 그림은 걔네 학습 과정에 대한 직관적인 비유인데 제너레이터를 미조 집회범, 그다음에 그 D를 미조 집회범을 잡아내는 경찰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미조 집회범은 실제 집회와 유사한 미조 집회를 계속 생성하려고 하고 경찰은 미조 집회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터는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걔네 모델 구조인데요. 여기서 X는 실제 데이터고 이제 Z는 임의의 분포를 따르는 초기 데이터 분포입니다. 그래서 Z를 제너레이터에 통과시키면 GZ라는 가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진짜 데이터 X와 가짜 데이터 GZ를 각각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통과를 시키면 가짜 데이터가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G를 업데이트시키면서 학습의 성능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학습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화면 속의 그림에서 초록색 실선이 GZ, 즉 이제 가짜 데이터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 점선은 진짜 데이터인 X의 분포, 그리고 DX는 이 둘을 분류하는 판별 모델입니다. 그래서 A 그림을 보시면 제너레이터와 판별 모델이 둘 다 학습되지 않은 초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는 여기서 판별 모델만 학습을 시켜서 실제 데이터가 더 많이 분포한 지점의 확률이 1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은 실제 데이터인 확률을 D가 출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실제 데이터의 확률을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출력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C에서는 판별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한 번 거친 상태인데 그래서 더 실제와 유사해진 가짜 데이터 분포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에서는 A부터 C까지를 반복해서 완벽하게 최적화가 끝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GZ의 분포가 X의 분포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어 이제 이 완료 시점에서 판별 모델은 2분의 1 확률로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판별하게 됩니다. 근데 2분의 1 확률이라는 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짜 데이터를 제너레이터가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에 대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 목적 함수가 유도되는 과정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노테이션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빨간색 페이크 데이터 옆에 있는 X 햇이 아까 지금까지 봤던 GZ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 모델은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의 가능성을 0에서 1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별 모델을 잘 학습시키는 방향은 진짜 데이터는 진짜로, 그다음에 가짜 데이터는 가짜로 판별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판별 모델의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그 dx 더하기 로그 1-dx 햇이라는 식을 최대화 시켜야 됩니다. 식을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네, 식을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이제 로그 dx는 인풋이 진짜 데이터일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판별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로그 1-dx 햇은 인풋이 가짜 데이터인 x 햇일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에 이제 그 마이너스를 취한 거죠.
그래서 D와 G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에서 이제 안의식을 최대화하는 이유는 진짜 데이터일 때 진짜로 판별할 확률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가짜 데이터일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을 높이는 것은 이제 가짜 데이터일 때 진짜로 판별할 확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깥쪽 영역인데요.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 데이터인 X 햇이 판별 결과 진짜로 판별될 때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금 판별 모델에서 봤던 이제 로그 1-dx 햇에서 인풋이 가짜 데이터일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이 낮아야지만 가짜를 진짜로 판별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짜랑 진짜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든 G에 대해서는 이제 가짜 데이터일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을 낮게 만드는 식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맥스가 맥스를 먼저 연산을 하고 민을 G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식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로그 1-dx 햇이라는 식은 인풋이 가짜 데이터일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제 같은 식을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최대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가 나오게 되고 이 함수를 D에 대해서 최대화시킨 다음에 G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D를 완벽히 최적화시킨 후에 G를 학습시키는 것은 계산량이 너무 크기도 하고 D가 최적화되면 G가 그레디언트를 받지 못해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D라는 모델은 판별을 해내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너무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버리면 G라는 제너레이터가 아무리 어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도 틀리게 판별을 하기 때문에 G가 그레디언트를 못 받고 학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D를 먼저 완벽하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K번 업데이트를 한 후에 G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 모델인 D와 제너레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추가로 불안정한 G로 인해서 가중치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레디언트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변형된 형태의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하고 그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겐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이 글로벌 옵티멈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와 아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최적화 문제를 수렴시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겐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글로벌 옵티멈이 P지와 P 데이터가 같음을 갖는가 겐이 설계한 학습 알고리즘이 해당 최적화 문제를 수렴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명을 추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검증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던 KL 다이버전스에 대해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 실제 분포 P를 따르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를 근사 분포 Q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측정하는 함수였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거리와 달리 차이를 나타내기에 대칭적이지 않고 보통 ML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배웠지만 이제 특정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바꾸는 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거리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칭적이고 정규화된 버전인 젠슨 샤넨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 이 공식은 이따가 유도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젠슨 샤넨 다이버전스는 보시는 것처럼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P와 Q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의미와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위해서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이제 최적의 판별 모델의 식이 G가 고정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나옴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한 목적 함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진행하는데 다음 장이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좀 복잡해 보여서 한 줄씩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줄에서 목적 함수에서 G를 고정했기 때문에 배제한식을 저희가 D 스타 X라고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D를 구하는 식으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줄 뒷부분은 GZ에 대한 노테이션을 X로 바꾸고 밑을 PGX로 변형하여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줄에서는 expectation의 정의를 바탕으로 식을 다음과 같이 적분 형태로 전개를 한 거고요. 해당 식은 각각을 이제 A, B, Y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A, B, Y 자리에다가 치환을 했던 식들을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위와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P 데이터 X 플러스 PGX분의 P 데이터 X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의 최저값을 구했으니 이제 제너레이터의 최적해가 두 분포가 같을 때임을 증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를 방금 구한 최적해로 고정을 시켜서 식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평균 정의에 의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로그 4를 더하고 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4를 더하는 이유는 로그 4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 이 t 데이터 x든 pgx든 전범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확률 분포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 2에다가 pgx를 전체 범위에서 적분한 거, 그다음에 로그 2에다가 p 데이터 x를 전체 범위에서 적분한 거를 곱해준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그 2를 이 인테그랄 안에 넣을 수가 있고 각각을 계산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젠슨-샤넨 다이버전스 형태로 바꾸기 아니죠. KL 다이버전스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죠. 죄송합니다. 젠슨-샤넨 다이버전스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 공식을 활용해서 KL 다이버전스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두 KL 다이버전스의 절반의 합의 꼴로 만들 수 있으면 젠슨-샤넨 다이버전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그 4를 더하고 뺨으로써 젠슨-샤넨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여지를 마련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식은 P 데이터와 PG 그리고 진짜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의 거리가 최소일 때 이제 이 미니멈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젠슨-샤넨 다이버전스는 두 분포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두 분포가 가장 일치할 때 거리가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최적해는 두 분포가 일치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판별 모델과 제너레이터의 최적해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함수의 그 수렴은 다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D를 고정시킬 로스 함수가 컨벡스한지만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 1-dx는 PG 관점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선형함수로 볼 수 있어서 당연히 PG에 대해서 컨벡스합니다. 그리고 최적해를 당연히 찾을 수가 있고 G가 MLP로 정의가 되면 파라미터 공간에서 여러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기에 실험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고는 합니다. 이 방법이 일단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컨벡스하다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만 효과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개념도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와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성능이 일정 주기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학습 과정에서도 보였다시피 일단 같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제너레이터와 판별 모델이 서로 경쟁하고 반대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다음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인데요. 자, 앞서 알고리즘 파트에서 설명을 했듯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제너레이터의 생성 데이터를 전부 가짜로 제대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받는 그레디언트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업데이트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 두 가지의 문제를 결합을 하게 되면 무드 콜랩스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제너레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판별 모델을 잘 속일 수밖에 없는 특정 패턴의 데이터만 생성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러 유형의 초기 데이터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일률적인 모양의 데이터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학습이 지속되고 제너레이터의 그레디언트가 잘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그레디언트를 못 받은 제너레이터가 쉬운 패턴 몇 개만 반복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분포를 안정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일종의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걔는 이처럼 제너레이터와 판별 모델이 경쟁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겐이 좋은 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존재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평가 지표는 인셉션 스코어로서 인셉션 스코어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샤프니스인데 이제 말 그대로 분류를 잘 해내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고요. 다이버시티는 다양한 값이 나타나는가를 각각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이 두 가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샤프니스는 이제 분류기가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수록 잘 생성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기인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분류기 예측 분포를 엔트로피를 통해 정의할 수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샤프니스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가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는 말 그대로 다양한 클래스의 이미지가 생성됨을 의미하는데 클래스 Y의 마지널 엔트로피를 통해 계산을 하게 되고 이는 아까 언급했듯이 모드 콜랩스 문제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시티가 높을수록 다양한 숫자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이제 이 다이버시티가 낮다면 모드 콜랩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샤프니스와 다이버전스라는 두 기준을 바탕으로 겐을 평가하는 방법인 인셉션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FRED라는 지표입니다. 이는 생성 결과의 피처를 뽑아낸 후에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 모델에 넣어서 실제 이미지와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앞부분은 두 이미지 피처 분포의 평균 차이, 그리고 뒷부분은 두 분포의 공분산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유사도를 다른 모델을 활용해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피처맵을 만든 다음에 그 피처맵의 공간을 비교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KID라는 지표인데 KID는 MMD라는 연산을 통해서 두 데이터 분포의 유사성을 감지합니다. 보이시는 식에서 첫 번째 항은 실제 이미지 피처 분포에서 이제 두 개를 뽑아서 그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이고 두 번째 항은 생성 이미지 피처 분포에서 두 개를 뽑아서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 세 번째 항에서는 실제 이미지 분포에서 하나, 그다음 생성 이미지 분포에서 하나씩을 샘플링한 다음에 각각을 앞서 구한 이제 문포나 유사도에서 빼서 차이를 수치화하게 됩니다. 즉 KID를 통해서는 두 피처 문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이러한 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라벨과 조건을 넣어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클래스 컨디셔널 겐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도메인의 이미지를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픽셀 투 픽셀 그리고 사이클 겐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학습을 안정시켜서 모드 클랩스를 좀 완화시킨 버전의 W 겐, 그다음에 생성 이미지와 해상도와 품질을 올린 프로그레시브 겐과 스타일 겐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어텐션 겐의 개념이 적용이 되었고 이후로는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주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모델 중에 사이클 겐이라는 모델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볼 건데 세션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저희는 40분까지만 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이클겐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사이클겐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한 종류의 이미지를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의 구조와 내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라는 구조와 내용은 유지한 채 얼룩 무늬를 추가하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 번역은 이미지 쌍인 이미지 페어를 활용해서 입력값에 대한 정답값을 생성하는 것을 학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 결과값과 입력값을 학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방식은 픽스 투 픽스라는 모델에서 수행을 한 방식이고 걔는 다른 방식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이클겐이죠. 하지만 사이클겐은 이제 이미지상 없이 학습을 진행하는 unpaired image to image 트랜스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이클겐은 학습에 이미지상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제 도메인 X에서 Y 방향으로의 학습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결과의 쌍이 아니라 각 도메인의 샘플 집합만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요. 기존의 언페어드 학습은 이제 두 도메인 사이에 공통 표현이나 가중치 공유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사이클계는 이러한 기존 방식들과 다르게 순환 구조를 활용하여 유사도 함수와 인베딩 스페이스 가정 없이 도메인 변환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클 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 G와 F로 통칭을 하고 G는 X에서 Y, 즉 입력값에서 출력값으로의 매핑을 의미합니다. 매핑을 하는 제너레이터고요. 그래서 F는 출력값에서 입력값으로의 매핑을 담당하는 제너레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G는 X 도메인에서 샘플 값을 보고 Y를 만들고 F는 Y 도메인의 샘플 값을 보고 X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판별 모델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이 판별 모델은 각각의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값들을 그 이제 실제 도메인 속 이미지와 구분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Y라는 거랑 X라는 거에 실제 데이터가 더 존재한다는 거일 것 같은데 이게 이미지 페어처럼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집합들에서 샘플링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얼룩말이랑 말 사진을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얼룩말이라는 테마에 여러 사진이 있고 말이라는 테마에 여러 사진이 있으면 각 도메인에서 몇 개씩을 대표적으로 뽑아낸 다음에 X와 Y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계는 갠이 두 개가 있는 만큼 두 종류의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어드바이서리얼 로스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 로스랑 동일한 형태고요. 이제 각각의 제너레이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로스인데 이제 사이클계는 갠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기존 갠의 목적 함수와 일치하지만 정방향, 역방향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G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 가는 매핑하는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이고 F는 Y에서 X로 매핑하는 거에 대한 로스 펑션인 거죠. 이제 사이클 겐이 활용하는 또 다른 로스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사이클 겐이라는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제너레이터가 이제 성능을 확인하는 또 다른 로스인데 생성 이미지를 원본으로 복구할 때 그리고 원본과 복구값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G라는 제너레이터가 X로 만드는 Y 값을 다시 F에 넣으면 X 해시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X라는 값과 X 해시라는 값의 거리를 바탕으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역방향에서 보면 F가 Y로 만든 X값을 다시 G에 넣은 다음에 Y 해시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고요. 이 Y와 Y 햇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각 생성값의 복구값, 그다음 기존 값을 L1 로스를 활용해 거리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1 로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L2를 사용할 경우 오차가 증폭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제 이미지 생성 케이스의 경우 큰 구조와 윤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픽셀 오차의 이상치가 증폭됨을 방지하기 위해 L1을 보통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면 G와 F의 원본 복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겐에 대해 전체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첫 줄은 x를 y로 변환시키는 제너레이터의 어드버서리얼 로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반대 방향의 로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의 곱해진 람다는 이제 두 함수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매번 결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각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사이클 겐입니다. 하지만 사이클겐이라는 모델에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과를 오렌지로 바꿀 때 단순히 주황색으로만 바꿔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태운 말을 얼룩말로 바꾸게 될 때 사람까지 얼룩말 무늬로 바뀌었음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사람이 얼룩말을 탄 이미지가 단 한 장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클계는 주로 분위기나 색상을 바꾸는 것으로 스타일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을 변경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분위기나 색상을 바꾸는 거로 이미지를 뭔가 때려 맞추는 거를 사이클계는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세션이 끝났고 서머리를 한 다음에 코드 리뷰를 끝 넘어가게 될 텐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걔는 이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경쟁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모델을 각각 최적화시키는 두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계산을 통해서 G와 D의 옵티머를 각각 구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걔는 불안정한 학습, 그다음 기울기 소실로 인해 모드 콜랩스라는 한계점을 존재를 했고 모드 콜랩스는 걔는 이제 일정 패턴의 데이터만 생성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IS, FID, KID와 같은 여러 평가 지표도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겐 이후에 발전되어 등장한 사이클 겐은 이제 이미지상 없이 다른 도메인 간 이미지 변환을 하기 위해 보완된 형태의 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겐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어드버서리 로스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결합한 형태로 최적화를 진행함을 오늘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올려놓긴 했는데 돌리는데 오래 걸려서 그냥 제 화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일단 이 첫 번째 셀은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다운받는 과정입니다. 엠니스트는 대규모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셀에서는 이제 실제 겐을 구성하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층을 쌓아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제너레이터고 밑에 있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죠. 그래서 여러 층을 쌓아서 두 개의 모델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스로는 아까 살짝 봤던 것과 같이 바이너리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트레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D 아웃풋이 DX 리얼로 써 있죠. 그래서 이 진짜 데이터를 진짜로 판별할 확률을 정의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 이 로그를 씌운 다음에 플러스 엔트로피 텀을 이제 올려서 마이너스 로그 T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D 페이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가짜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진짜로 판단할 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가짜가 들어갔을 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정의를 하고요. 밑에는 제너레이터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면 좋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해놓은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제너레이터가 초반에 이제 불안정한 학습 때문에 기울기 손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로그 DGZ로 목적 함수를 변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이 모델 학습을 돌리고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출력 값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는 이제 생성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위에서 학습한 거에 바탕으로. 하지만 이제 제가 트레이닝이 너무 오래 걸려서 더 돌리지는 못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것만 확인을 하고 각자 돌려보면은 이게 바뀌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빨리 끝이 났네요. 오늘 갱 세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은민 학회원분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뒤에 잠깐 봐보실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은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션 불화였고요. 끝났습니다. 다들 할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